안녕하세요.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페이지 124페이지 사회문화 관련된 지문이네요. 데이터 관련 지문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한번 이렇게 밑줄이나 아니면 형광펜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이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지금 데이터의 특징이 1에서 5까지 5가지가 제시가 돼요. 우선 첫 번째,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비경합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경합적이다 그럼 경쟁관계라는 얘기인데, 비경합적이라는 것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서 간주된다. 어떤 것은 재료가 된다는 게 자본재예요.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가정이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겠죠. 데이터의 공유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겠고,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된 이유는 결국 이것은 데이터겠죠.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요. 집적하다, 그럼 쌓아놨다 이런 얘기, 모아서 쌓아놨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왔네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비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한계 효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옆에 보면 이미 정리를 좀 해놨죠.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연달아 소비될 때 추가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 그렇죠? 이 한계 효용 관련해서 예로 많이 드는 게, 우리가 배고픔이 있는데 이때 처음에 빵을 한 개를 먹었을 때, 이 빵 한 개 처음에 소비한 이 추가 한 단위였을 때는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깝겠죠. 뭐 100%나 100% 만족해, 아니 난 300% 만족해, 1000% 만족해,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 심리적 만족도가 매우 크겠죠. 그런데 빵을 3개, 4개, 5개 정도씩 먹으면 이때부터 조금씩 물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점점점 체감하는 거니까, 한계 효용은 나중에 이제 경제 지문에서 만나게 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반적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데이터의 한계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그렇죠? 한계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데 우리가 빵을 하나 먹을 때는 한계효용이 굉장히 크지만 점점점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 데이터라는 특성은 한계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데, 반면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지금 처음에서 중간까지 갈 때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그럼 추가적인 한계 비용,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을 방금 봤으니까, 한계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를 추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그럼 한계 비용이 뭐냐? 우리가 한번 보면, 한계 비용,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을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하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초반이나 중반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비용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얘기지.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데이터에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딱 나면 그때부터 생산되는 비용은 현격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데이터라는 놈은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할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은 지금 데이터의 특징 1에서 5를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다음 넘어가면 두 번째 문단.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원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타적 지배권이라.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이 데이터 보유자가 그럼 누구냐? 이 데이터 보유자라는 놈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서 뭐 동영상을 다운 받았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유자인 거야. 그러면 그 보유자가 소유권자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예요. 주장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 저작권법이 있고 영업비밀보호법이 있는데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이런 대기업들이 뭐 개인정보에 동의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로그인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빅데이터 보유자 대기업이 지금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왜? 자기네들 거 절대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니까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 야, 데이터 나중에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불을 하더라도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부분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 이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유통으로 비해 얻는 이익이 보다 클 것,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 말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 출발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구축해놓은 그 빅데이터 그 시장에서 가가지고 내가 비용을 대기업이랑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대기업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지.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을 왜 인정하냐? 촉진하기 위한 거 유통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래 비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 소유권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래 비용이 인정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예전에는 자유롭게 공유됐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된다. 그렇게 되면 유통이 촉진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통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겠지.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승자 독식 현상.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제에서 위너 테이스 올, 그래서 승자가 모두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승자 독식 현상.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이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기존의 대기업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고, 이와 달리 그러면 이거와 상반되는 견해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기억번이고 이게 니은번이에요. 데이터 소유권이 빅데이터 정보 주체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구다? 개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치? 우리가 그거를 공개할 건지 제공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필수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과의 긴장관계가 생겨난다. 이 부분을 잘 보면 지금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이
이걸 이제 법으로 이제 만들까 아니면 뭐 정책으로 만들까 이거 하는 건데 해당 법이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개인정보 보호법 간에는 긴장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긴장 관계. 이 표현이 이제 조금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전공 교재에서 이게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긴장 관계라는 것은 만약에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만큼 위축될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되면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은 그만큼 저하되는, 그치? 그러니까 팽팽한 관계야. 팽팽한 관계인데 얘가 높아지면 얘는 당연히 줄어들겠지. 얘가 줄어들면 얘는 당연히 높아지겠지. 이 관계를 우리가 긴장관계라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의 보장에 있는 것뿐이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 취지. 넘어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빅데이터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특정 기업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내가 선택을 해준 거잖아. 기업 플랫폼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 주는 거잖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을 한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플랫폼에 가입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오케이 해준 이 부분을 노동으로 규정을 하면 노동에 따른 대가가 따라와야 될 거잖아.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개인정보가 진인, 여기서 진인은 가지고 있는 뭐 보유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지. 빅데이터의 자산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왜? 소비자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거든. 대기업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 빅데이터는 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하다가 얼떨결에 얻어 걸린 거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부가 집중되니까 집중되는 부의 일부를 정보의 제공자한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견해를 보았고 이제 정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지.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 일부라도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 인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상관관계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어찌됐든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데이터 보유자는 대기업을 얘기해요. 대기업.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앞서에서 보유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해도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개인한테 일부분이라도 인정하더라도 거래 비용은 높아진다는 얘기지.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데이터의 생산하도록 더 많이 생산하도록 높이다 제고하기 위한 거,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데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 기록에 가까운 것이야.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을 켜서 어떤 앱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어떤 것을 많이 보고 그거가 모두 다 데이터로 축적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크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일정하게 지속될 것이다. 지금 기존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지금 앞 주장에 대한 비판점, 한계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들어가면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앞에서 소유권에 누구한테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론의 여지가 있었지. 이미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두드러지다. 그렇지? 그러면 뚜렷해졌다.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런 얘기야.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미 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 어디? 대기업한테. 대기업이 상당 부분 독점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앞에서는 필요성이랑 상관없이 모든 걸 그냥 이렇게 쏟아 담았잖아.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그러니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해버려. 그러니까 뭐 누구 소유자로 인정하고 말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데이터를 공개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 그렇지? 내가 A라는 플랫폼을 이용했어. 거기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의 권리야. 그럼 그걸 뭐 돈을 주고 말고 이게 아니고 A뿐만 아니고 B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지.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빅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한 방법. 그러면 대기업이 자신의 자산이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3의 방안이 있다. 이런 정도 소개하면서 끝났네.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지. 이 1번 부분의 문제를 틀린다고 하면 나머지 뒷부분의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번 문제 상황 원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고 있다. 원인을 기준으로 이런 부분 아니고 그냥 소유권 인정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장점과 단점 얘기하고 비판하는 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죠. 2번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변모의 양상 이런 부분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3번 상반되는 주장은 한계를 얘기했고 함께 이를 보완할 방향 소유권을 인정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플랫폼에서의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보완할 방향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이거는 4번, 5번까지 읽어줘야죠. 4번 사회적 배경과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죠 지금. 5번 전문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문가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그렇죠. 데이터만은 아니고 데이터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비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본재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화 이것을 우리가 자본재라고 이해가 됐었죠. 3번 현행 저작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데이터 보유자는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저작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데이터 소유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인정한다, 뭐 보장한다 이런 부분 아니었으니까. 4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정보 주체에게 그러니까 개인이란 얘기죠.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 3번과 4번은 거의 연관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이 부분이 나올 줄 알고 앞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 효용이 뭐라고 그랬지? 빵 하나를 더 먹음으로써 주관적인 만족감이 이 부분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소하지 않는데 빅데이터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이 뒷부분은 맞아. 한계용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겠지. 그런데 앞부분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거야. 한계 비용과는 무관한 게 아니고 한계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총 비용이잖아. 이 부분이 무한정 커진다고 하면 기업은 빅데이터를 무제한 생성할 수 없겠지.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가냐. 아까 한계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없이 작아져서 결국 0에 가깝게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0에 수렴한다. 이런 부분을 했으니까 이 무관하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틀렸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기업은 여기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잖아. 보유자 그러니까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니은은 데이터 정보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얘기죠.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보는 움직임. 지금 여기는 뭐 대기업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개인 정도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3번 1. 대기업과 개인은 모두 현행법상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죠? 현행법상 한계. D은 대기업과 개인은 모두 실행될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 개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대기업 혼자 독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의 개인 정보 보유자이고 아니 보유자가 아니고 생산자이고 소유자였던 이 부분이 부를 일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3번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됐고 4번 대기업과 달리 개인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달리가 아니죠. 여기가 기업도 거래 비용을 일으키고 니은도 거래 비용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여기가 달리가 틀린 거죠. 기업과 니은 모두는 거래 비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개인과 달리 대기업은 정보 주체로서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정보 주체로서 개인이 아닌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장황하게 돼 있네.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별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 부분 A라는 회사가 현재 유통사업만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면 문제가 좀 되잖아. 기업이란 게. 하지만 그렇다고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데이터 때문이겠지.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데이터 수집 능력이래.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이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센터와 그 흐름을 매년 1조 원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매년 1조 원 비용,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지. 그런데 그것보다 미래의 자본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있어. 그치?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있는데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1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해야 돼.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넘는 참여자 수로 지금 개인이 정보의 생산자인 개인이 엄청나게 참여했다는 얘기지. 이벤트 사흘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0억 포인트에 달하게 되자 B는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를 해버렸어. 지금 3일차에 준다고 하고 이거 한번 지급하고 10일차, 14일차는 지급도 안 하고 끝내버렸네. 참여자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비페이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은 비페이 서비스에도 가입을 했어야 됐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그렇지?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 거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더욱 분노하였다. 내 거를 가져가기만 하고 페이백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 1번 가에서 이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오케이. 2번 가에서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오케이. 3번 가에서 매년 1조 원의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 된다는 언급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지. 그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 이건 매년 1조 원, 이 부분을 넘어선다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나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한 것은 너무 많은 참여자가 몰리니까 자기네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데이터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얘네는 자기네들 돈 아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 5번도 보면 나에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정보 주체로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인식, 자기네 소유자라는 얘기잖아.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이런 얘기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16,000원이면 너무 싸지 않아? 기업들이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수익 매년 1조 원 정도 그건데 겨우 한 개인당 16,000원 주고 그냥 끝낸 거잖아. 넘어가서 그 다음에 5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고르라고 하네.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가 A 부분을 보면 지금 이건 형광펜으로 해야 되나? 아니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A 부분 끊임없이 이 부분인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도로 바꿔놨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단히 단절됨 없이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B번 보면 치러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 투자해야 할, 지불해야 할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부담해야 하는 오케이 정확히 맞췄고 그다음에 3번 C번은 개인정보가 지닌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C번 보유한 오케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그다음에 D번을 보면 2번은 있고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이터 생산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 얘기고 2번은 두드러지다 뚜렷한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런 정도 얘기네. 우리가 보면 제고하기 오케이 그러면 중시되는이 아니고 뭐였었죠? 지금 두드러진 중시되는 상황에서 독점 현상이 뚜렷한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답은 자연스럽게 5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중시되는이 아니고 뭐 뚜렷한 혹은 명확히 구별되는 이런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런 시도였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한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